에서 70, 80m까지 가 있는 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르는 게 불가능하면 현역들에 대해서 핸디캡을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당신한테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헌법적 권리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룰에 따라라. 현역들한테는 핸디캡 50을 주겠다. 50% 먹고 게임 하려면 해라. 그럼 이게 50이냐 40이냐라고 하는 건 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3년 전 선거할 때 도의회 의원 현역이 그 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 핸디캡 40%를 줬어요. 40% 안고서라도 하려면 해라. 그 40% 자기가 핸디캡 안고 가서 경선에서 뛰어서 초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핸디캡을 안고도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치 신인들한테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그 뭐 여성한테는 40%, 청년한테는 20%, 뭐 무슨 독립유공자 무슨 후손들한테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게 아니고 현역 의원들한테 핸디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가산점을 주면 자기가 득표한 것의 40%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0%밖에 못 얻으면 40% 줘봤자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역의 핸디캡을 50을 줘야 40 정도 득표하는 자를 20으로 만들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공정한, 실질적으로 페어한 그런 경쟁으로 뭐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건 뭐건 하려고 그러면 현역에 대한 강력한 핸디캡 적용이 필요하다. 그게 싫으면 민주당 가서 해라. 또는 무소속으로 해라. 무소속으로 해봐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가의정과 관련된 제 토론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강훈 대표께서 미리 양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제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 박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거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사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또 대책에 대한 이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그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이 공천할 때는 그건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좀 다르지만은 김영삼, 김대중은 돈 얼마 가져왔어? 모르고 얼마입니다.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천을.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두고 이명박 대통령 때 공천이 어떻게 학살되었는가? 그 공천이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북한은 넘어갔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끝난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는 것이 문재인의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저지시켜서 이제 겨우 대한민국 생명을 5년 연기시켰을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겨우 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과거에 잘못된 공천 제도를 그대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에게 이 주제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의 또 문제점, 그때 뭐 누구누구를 세워서 친박, 박근혜 쪽의 공천을 다 학살했다 그러는데, 그 언론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재채기가 나와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뭐 검사받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의 공천을 하면서 한 번은 친박 학살, 또 한 번은 친이계 학살, 이런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우파 내부에서 불신이 생기면서 말이죠. 당시 특히나 이제 박근혜 때 친이계 학살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과반 이상을 얻을 수도 있었던 기회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날랐다. 근데 도장을 들고 날른 건 아니고요. 도장은 당사에 그대로 있었는데, 당시 그 대통령 청와대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회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친박 학살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친박계를 상당히 많이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배제를 많이 시켰죠. 그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계파를 갖다가 콕 찍어갖고 공천을 배제한 경우가 없었는데, 친이계가 그런 공천 배제를 함으로 인해서 친박계가 원한을 가졌고, 그게 이제 친박계에 의해서 친이계 학살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그 이전에 대통령의 공천 개입보다 훨씬 셌어요. 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비례대표의 시민단체의 몫으로 신보라를 넣느니 마느니 하면서 또 갈등이 있었고, 또 친이계의 인사들을 특히나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나름 인지도를 가졌던 그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을 공천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하태경이었어요.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없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고, 결론적으로 크게 대승할 수 있었던 선거를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도장은 당사에 있었는데 결제를 안 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거를 그런 그 부분들을 잘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고 그걸 광고를 찍었어요. 도장을 들고 나르샤라는 광고를 찍고 좀 지지자들을 좀 우습게 알고 희화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공천에서 그 당시 그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결과가 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그런 그 당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포함된 공천은 뭐 물론 권력가와 기득권이 일정 부분
유지라는 건 사실일 텐데 그래도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 그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사실 비례대표 선거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와갖고 다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김용호의 그 거의 난장판 공천, 막천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비례대표는 그런 대로 그 나름 기준을 세워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황교안 대표가 다 뒤집어버린 결과 뒤집으면서 그때도 공천 잘못됐다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역대 가장 아주 저조한 보수 정당으로서 가장 저조한 득표를 얻어내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천을 가지고 대통령이라든가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또 그것이 이제 투표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앞을 내다보시는 차원에서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의회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합니다.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 1900년대 한 1970년대 정도부터 조금씩 시작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제도에 이제 반영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지만 적어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사실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인 이런 사회상에서는 적어도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을 제대로 뽑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능한 권력 집단에게 공천을 맡기느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방형이 될 거냐, 폐쇄형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과거에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랬고 또 그 이전부터 뭐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향식 공천을 하려면은 당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당원들이 30만 병 정도뿐이 20만에서 30만 병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 즉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를 취하면서 공천을 하면은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전화번호 한 1000개만 가지면은 그냥 그 사람들 다 연락해갖고 돈 써서 자기가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당원이 100만으로 늘었어요. 100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역 토호 세력들이 1000명 단위로 해갖고 엮어갖고 자기네들이 공천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 지역의 당원들이 수만 명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자유마을 포함해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해 말까지 목사님 목표가 500만입니다. 저는 500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유마을이 지금 1000만 이상의 회원을 이제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아까 구성욱 박사님은 그 경상도 지역에서 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500만 명 정도 되면 옆집 숟가락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옆집 통장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당원들이 많아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 민심을 그대로 반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원 가입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고, 그걸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된다. 지금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예, 다 바꿔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옆집 숟가락 알아서 당선되는 거는 1000명 있을 때는 가능해요. 숟가락 하나씩 더 주면은 금방 됐는데, 이게 단위가 몇만 명 단위가 넘어가면은 이 고무신 돌려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결국에는 당원들의 의중이, 국민들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1900년도만 하더라도 조금씩 도입됐던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점을 덮을 만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폐쇄형이 됐든 개방형이 됐든 뭐 지금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폐쇄형으로 가면 됩니다. 당원들 위주로. 당원들 위주에서도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이 사람들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이게 효과가 더 있으면 그 다음엔 뭐 오픈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향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지금 뭐 당에서 뭐 전략공천을 하든지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략공천에도 맨날 그놈이에요. 두고 보세요. 당에서 공천개혁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에 TK, PK 까보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 자기네들끼리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약점 너무 잘 알아. 네? 옆집에 숟가락을 아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국회의원 김기현 당대표의 통장 계좌번호에다가 얼마 들어있는 건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한 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질문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은, 결국은 이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하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생기면서 당이 분열되고 당과 지지자가 분열될 겁니다.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좋아하지만 공천 개입은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민에게 맡길 수뿐이 없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방향 제시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단을 깔아서 내리는 순간 내년 총선은 또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폭망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결국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천 해가지고 총선 200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200석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물에 그 밥은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확실히. 그 지역에서 뜨겁게 올라와야 되고, 정말 지역에서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좀 변화해야 됩니다. 결국 200석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예요. 괜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관심 갖고 찝쩍거리는 순간 윤석열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완전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최선이다.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최선인 거죠. 당대표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목사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 우리 자유마을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방향으로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봉교 박사님께서 먼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학살 또 그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표 선수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학살할 때는 이방호 그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그 이한구 내려와서 심지어 현역 당 대표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선대 본부장한 김무성을 나가라고 그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붙을 리가 있나요? 그걸 포함하여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박수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발표하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핵심 다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헌법학자께서 김학성 교수는 역시 헌법학자처럼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고성국 박사도 얘기했고요. 고성국 박사는 또 정치학 박사로 실전에 특히 한국 정치를 했으니까 실전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건데 실전인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기는 실전이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 이기는 실전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실전이냐? 그 실전이 또 다른 건데요. 거기서 조금 적은 이견이 있는데 방법은 굉장히 옳았습니다. 그거는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거나 당대표일 때는 자, 영남은 이렇게 하고 수도권은 이렇게 하고 비례대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런 주장한다고 씨알이나 맥힐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공허한 얘기예요. 그건 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뭐 정강훈 목사가 우파 통합했다, 장악했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까? 아니 맞는 말 했는데도 국민의당 힘에서 뭐라고 지저대니까 앞으로는 전자도 꺼내지 않겠대요. 너 전자 안 꺼내나 내가 한번 본다. 전자도 안 꺼내겠대. 아니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영남은 어떻게 하고 뭐 호남은 어떻게 하고 수도권은 어떻게 하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자고 해봐야 그건 우리들끼리 공연부를 하는 거고 신혜식 대표는 이제 뉴미디어의 원로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이제 좀 아래지만 뉴미디어에 관한 우리나라 1세대예요. 여러분 뉴미디어 아시죠?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뭐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의 이제 그 언론인데 뉴미디어가 일어난 게 한 15년 되냐? 15년 정도 전에 이제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게 뉴미디어 이게 유튜브 생기기 한참 전이죠. 그래서 뉴미디어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으로 참 애국 투사를 많이 언론 현장에서 언론인답게 또 그 TV조선에서 방송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뭐 신의 한수로 방송하고 있고 근데 현장 경험, 그 언론 취재 경험으로 얘기를 잘 해줬고요. 저는 이제 정말 무사라고 할까요? 칼잡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모였느냐? 그죠? 오늘 왜 모였어요? 그냥 관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차비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저도 위험이 걸려서 배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저도 약속이 있다고 고성국처럼 미리 갈 거라. 아니 우리가 왜 절실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광화문 세력이 애국 시민들이 신호를 줘서 관철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책임당원
100%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관철시켰잖아요. 당대표 선거 요번에 전당대회요. 그 전에 애들 뭐 여론조사하고 뭐 이러고 난리 쳐가지고 그거 우리가 없앴잖아요. 그거 우리 힘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지도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유튜브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지금 연합회에서 다 나오셨는데 유튜브로 우리가 주장하고 이러니까 야 뜨거워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당원 가입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당원 가입하자.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다고 신당 창당하자니 보수 우파가 또 찢어지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 그러니까 한 5, 6개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들어가서 당원 가입한 게 몇십만 명이에요.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28만 명 있는데 당원이 저 전당대회 할 때 80몇만 명이에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 50만 명의 상당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스팔트 우파가 거기 절대 다 들어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저 국힘당에 저 중앙당에 누구 이름 되면 제가 이름 되면 여기 방송에 하도 나가니까 또 김재원처럼 또 그 이름자도 못 그런다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당신 그 통계 있느냐? 그러니까 당원 가입할 때 추천인 쓰는 게 있습니다. 추천인. 근데 여러분들 안 쓴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추천인을 굳이 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천인 쓴 사람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봐라. 전광훈 목사 쓴 사람, 신혜식 쓴 사람, 이봉주 쓴 사람 어느 정도 되느냐? 무지하게 많대요. 무지하게. 10%를 하더랬는데 그 사람은 아스팔트에 나와본 적도 없는 당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놓고는 방송이나 지네들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그러고서는 2등은 알맹이는 다 찾아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0.7%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준석 패거리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공청회를 왜 여냐 이거죠. 제가 뭐 오픈 프라이머리에 장단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여러 패널들이 얘기하셔서 다 아는데 미국에서도 장단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이에요. 그러나 제도는 악법도 법이라고 따르는 게 또 선진국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했지만 완벽한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그건 미국이고 자 우리는 이 시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민주당은 우리가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에는 우리 아스팔트에 시민들이 책임당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 구성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윤석열을 예를 들어서 누구게 이거 다 따지면요 아스팔트 우리 광화문 세력이 분포도로 제일 많을걸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맨날 왜 뒷전이야? 아니 그리고 신혜식이 들어가면은 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비리 저질렀냐? 서류심사에 왜 떨어졌어? 정가 6범이야? 아니 이재명은 정가 4범인데 대표하는데 정가 몇 범이냐? 제가 정과가 들어오는 마이크가 놀아. 아니 그냥 얘기해 내가 얘기해 줄게. 집시법 위반 등등 해야. 그건 순장이지. 그게 순장 말고 7범대. 검사 사칭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지 그럼 됐어. 아니 이런데 서류심사에 떨어뜨리잖아요. 저놈들은 벨지라를 다 하는 요즘에 별게 다 나오는데 당대표를 방탄하려고 온 당과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얍삽한 당입니다. 맞아요. 그 얍삽한 당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근데 1년 남았는데 지금서부터요 오픈 프라이머로 미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오픈 프라이에 김학성 교수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코커스 빼고 코커스는 이제 전당대회니까 폐쇄형이 있고 이제 오픈형이 있잖아요. 오픈형은 한국에서는요 사기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선택에 귀신들이 저쪽 민주당 애들도 귀신들이지만요 이 안에도요 국힘당 안에도요 아이고 이준석이 이 똘마니들 이 유승민이 똘마니들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거 역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배제하려면은 당원 투표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아무나 투표하는 겁니다. 예비 선거에서 이제 공천할 때 아무나 하면 역선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농후하다. 미국도 역선택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10배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약간 위험하니까 오픈형 프라이머리보다는 폐쇄형 프라이머리. 다시 말해서 당원들만의 참가하는 예비선거. 당원들만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예비선거.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책임당원으로 완전히 밀어붙여서 성공했잖아요. 요것도요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예를 들어서 뭐 4월 이게 그냥 가상입니다. 뭐 4월 1일이라고 잡읍시다. 아니 3월 1일이라고 잡읍시다. 3월 1일이라고 잡았는데 2월 25일 날 당원 가입해. 2월 26일 날 가입하고 바로 가입하고 그 다음날 2, 3일 뒤에 투표하려고. 요것도 수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그래서 책임당원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3달 전에는 최소한 당비 1,000원이라도 내는 거는 그것까지도 역선택을 하는 놈들은 그 성의를 봐서 그래. 아예 그래 안 해. 3달 전에 하는 건 그 성의는 인정한다. 그거까지는 뭐 어떻게 봉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책임당원으로만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말해서 크로스드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폐쇄형 프라이머리로 가서 기술적으로 역선택을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장을 지금부터 세게 해고 나가야 지난번에 책임당원만으로 하는 전당대회를 우리가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됩니다. 안 되면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추우나 뭐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요 다 도로함에 타버리대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민주당은 다 저 시뻘건 놈들로 다 공천해서 걔들이 장악할 거고 국힘당 놈들은 다 그런 놈들이 또 비겁한 놈들이 다 장악할 겁니다. 이번에 다 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청회가 지금서부터 시작돼서요 화라로 타올라서 저들한테 압박을 줘야 됩니다. 야 오픈 프라이머리 안 했다가는 우리 책임당원들 다 떠나겠다. 여러분들이 책임당원 아니에요? 왜 책임당원 아닌 사람도 있는 거 같다. 눈동자가 좀 이상하다.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여기 있겠죠. 얘기하시네. 이런 분들도 책임당원이 될 거예요. 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 후보자를 내가 투표하겠다. 그럼 책임당원 더 가입된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합니다. 싸웁시다. 관찰합시다. 자, 이제 이충문 박사님 순서인데 이충문 박사님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공천 실수. 황교안 대표는 처음에 그 당 대표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 그 공천위원장을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에게 공천위원장을 시키겠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누가 1등 했냐면 김문수가 1등을 했어요. 그럼 김문수를 공천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면 이번에 백석 같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1등으로 당선됐는데 이걸 김영호로 바꾸려고 공작을 하다가 결국은 김영호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공천이 역대 이후로 가장 참혹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휴전선까지 끌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네. 앞에서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합하는 뭐 그런 셈이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씨는 처음에 약속이 틀린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후보를 국민들이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나갈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 왜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하냐? 그거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이제 결선에 내보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한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예비라고 번역됐는데 우리가 후보는 우리가 뽑겠다. 선거를 2번 하는 거예요. 후보 뽑고 나중에 본선에서 한번 뽑고. 근데 황교안 그 사람은 우리 그래도 제도는 다르더라도 제도는 비록 다르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골라줄 수 있는 사람을 공천위원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공천위원장을 뽑는 것은 간접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에 의해서 김문수 전 지사죠. 그분이 이제 여당 국민의힘당 그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김영호 의원이 그리고 또 황교안 그 두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내보낸 결과 아주 참패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오픈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미국의 제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써온 거가 있는데 1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1페이지. 당원이라는 개념이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좀 당원이라는 개념이 아주 넓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원은 당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입당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고 그리고 당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면 물론 정당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당원이라고 그런다. 한국도 유럽하고 같습니다.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당비를 내고 그래야지 이제 당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당원을 책임 당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진성 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다 공화당원이다 하는데 가입을 안 해요. 당에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공화당원이 되고 민주당원이 되느냐? 미국은 선거제도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우리는 주민증만 갖고 하면 그날 선거할 수 있잖아요. 표시만 들고 하면 되는데 미국은 내가 이번 선거 하겠다고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13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3페이지. 저게 말이죠. 저거는 켄터키주의 선거 등록입니다. 선거 등록 용지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소속하느냐, 어느 정당을 찍을 거냐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등록을 할 때.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에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정당, 제3의 정당이 있고 그리고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는 찍을 정당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켄터키주에는 찍을 정당이 없다는 따로 안 돼 있는데 펜실베니아 줄 겁니다. 요거는 여기도 보면 그 빨간 표시인데 보면은 나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제3당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어로는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무당파, 인디펜던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민주당에 찍은 사람은 민주당원이고 공화당이라고 해서 공화당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예를 들겠습니다. 뭐 텍사스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서 거기가 이제 예비 선거를 할 때 뭐 공화당으로 나올 사람, 민주당으로 나올 사람이 쭉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오픈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투표하는 날이 다릅니다. 오늘이 공화당